이거 경찰이 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경찰은 99년도부터 했으니까요. 22년 정도 했고 그중에 강력 형사로는 15년 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네네네. 서울에 그럼 올라오신 지가 이게 한 얼마나 되신 건지? 서울로 뭐 범인 잡으러 자주 오고 있습니다. 아, 네네. 범인 잡으러는? 네네. 자주 있었고요. 특히 이제 기억 남는 건 2018년도 11월 달에 서울 경기 지역 조폭들이 네. 광주에 이렇게 원정 보복을 왔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 사건 담당하면서 도망간 범인들 잡으려고 서울 경기 지역에 자주 왔었습니다. 아. 광주에서 보복전을 벌였던 조직 폭력배들이 경찰의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남성을 향해 조폭들은 바닥에 침까지 뱉으며 위협합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12명의 조폭을 붙잡는 데 이어 모두 7개파 35명을 일망타진했습니다. 기세등등했던 조폭들이 공권력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진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 광주 조폭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네. 평소 친분이 있던 인천하고 이게 서울 지역 이 조폭들이 내려와가지고 결혼식에 참석하러 내려왔었는데 네네. 그 전날 술을 마시다가 이렇게 서로 시비가 된 거예요. 예. 근데 아무래도 이 광주 애들이 좀 홈그라운드기도 하고 이 쪽수도 많기 때문에 이겼죠. 때리니까 이제 맞은 애들이 서울 인천 애들이 자기 조직 애들을 새벽에 불러내린 겁니다. 인천하고 서울에서 한 30명이 새벽에 이 집결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요. 현장에서 대부분 검거했는데 일부 도망간 범인들을 잡으려고 서울에 오신 거예요? 예, 서울 자주 왔어요. 그걸 또 잡았습니까? 예, 전원 49일 만에 35명 전원 잡아서 구속했던 사건인데요. 이야. 한 명만 끝까지 안 잡힌 애가 있었어요. 네네네. 예, 걔를 잡으려고 아마 제 기억에는 가장 오랫동안 이렇게 잠복해본 기억인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11박 12일 동안 우리 잡을 때까지 안 내려온다 하고 짐 싸가지고 서울 올라와가지고 짐은 뭐 싸셨습니까? 이렇게 뭐 길어질 줄 모르고 가셨을 근데 거 아니에요? 뭐 속옷 6벌 챙겨갔거든요. 아. 직원들은 뭐 5벌 챙겨온 직원들도 있고요. 예. 어떤 분은 한 5박 정도나 6박 정도.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는 끝내고 간다. 네. 팬티 개수로 몇 박 며칠인지가 대충 나오네요. 야. 보통 아무리 이렇게 길어져도 우리가 일주일 정도 하면 사람이 좀 지치고 이게 가족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려갔다가 다시 좀 며칠 쉬었다 올라오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안 된다, 이거 잡을 때까지 내려가면 안 된다. 이 팬티 양말 다 떨어졌는데도 내려가지 않고 했었습니다. 그럼 근데 계속 빨아서 그냥 있으셨던 건가요? 이제 그게 모텔에서 이렇게 저녁에 빨고 아침에 이렇게 드라이기 같은 걸 말려가지고 잘 때는 이렇게 노팬티로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자세는 또 그렇게 노 팬티가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남자들끼리 네, 뭐 그거는 뭐. 네. 아, 같이요? 혼자 계신다면? 아니, 같이는 좀. 같이. 아니 추리닝 같은 거 반바지 아, 같은 거 이거 입고. 아, 예, 또. 혹시나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근데 덜미를 잡았습니까? 네, 그게 1월 12일 날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 날인데 새벽 2시였습니다. 집에 있던 애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여기 따라가 봤더니 순대국밥집으로 들어갔는데 네. 거기서 걔를 딱 만나더라고요. 저희가 진짜 걔 기다리면서 그 전년도부터 고생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잡히면 진짜 이 새끼 확 이렇게 이런 생각으로 딱 네.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근데 막상 만나니까 그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나와신 게. 그 반갑고 이게 정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 같은. 정말 너무 보고 싶었다 친구야. 이렇게 하면서 드디어 여기 있었구나. 아 진짜 너무 보고 싶었어. 반갑다 할 정도로 말이 나올 정도로. 아 근데 또 이렇게 계시니까 같이 올라왔던 형사님 아, 예,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네. 든든합니다. 네. 아니 범인을 구속하고 퇴근길에 먹는 술이 있다 그래요? 이게 형사들 사이에서 범인을 구속하고 나면 집에 안 들어가고 저희들은 이제 꼭 이렇게 술 한잔 하면서 이 사건을 복기해 보면서 이게 잘 됐고 이게 못 됐고 그때 우리 마시는 술을 우리는 구속주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범인을 구속시켜 놓고 마시는 술. 네. 구속주. 그래서 이제 형사들 사이에서는 이제 구속주에 취하고 구속주 맛을 알면 평생 형사 그만 못 둔다. 아무리 힘들어도 예, 딱 구속시키고 났을 때 우리 예. 촬영 끝나고 마시는 것처럼. 그런 거죠. 그러신가요? 범죄자들을 항상 이렇게 이제 잡으러 다니시니까 이게 사실은 그 항상 위험에 좀 노출이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긴 한데요. 위험한 상황을 안 만드는 게 정말 베테랑 고수 형사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영화나 이렇게 보면은 막 추격해서 이렇게 잡는다든지 그렇죠. 아니 막 싸워서 이렇게 싸워서. 예, 잡는다든지 이런 건 조금 이렇게 이제 초보자 때 이야기고요. 고수들은 어떻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기다리는 걸 더 하고 우리가 더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잡으면 좀 편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뭐 깡패들을 잡아야 된다. 그러면은 깡패들 숙소를 파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숙소 앞에서 이렇게 딱 또 기다리고 있어요. 서너 명 딱 몰려 들어오면 여기서 이제 좀 초보자들은 딱 나가가지고 야 너희들 이리 와 이러면 예, 그러겠죠. 그러면 도망간다거나 반항한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런 일을 아예 안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좀 더 기다려야 돼요. 더 기다리면 저희가 숙소로 들어가서 한 3시간 정도만 더 기다리면 이제 잠이 푹 들었을 때 막 들어가도 모를 때 예. 그때 이렇게 조용히 들어가가지고 후레쉬 딱 붙여가지고 이게 하나씩 깨우면 야 일어나봐 이러면은 난 먼저 일어나내 먼저 수갑 딱딱 채워가지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편하게 잡아야지. 뭐 우상탕탕 할 필요가 네, 없다. 편안하게 잡아야 됩니다. 이제 그들 쪽에도 형사님 너무 유명하시죠. 혹시나 뭐 그들 사이에서 불려지는 있습니까? 이름이 있다거나. 저도 뭘 나중에 좀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걔들이 저를 정거장이라고 불렀다고. 왜요? 제가 한참 이렇게 이 광주에서 이 깡패들 교도소 많이 보낼 때 이 교도소 안에서 있으면 이제 자기들끼리 들어오면 얘기하기를 이제 네. 자기들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야 너 어쩌다 들어왔냐 이러면은 아 정의석한테 잡혀서 들어왔어. 너는 아 나도 정의석한테 잡혀 들어왔어. 막 다 그러니까 한 깡패 선배 하나가 야 정의석이가 광주 교도소 오기 전에 들렸다 오는 정거장이냐? 정거장. 아니 그분도 누군지 모르게 표현을 잘하셨네. 네, 그 사건은요 연쇄 강도 강간범 이런 걸 한참 또 그게 이게- 사회적인 이슈가 좀 된 적이 있죠. 맞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런 네. 사건들이나 범인이 아주 많았습니다. 각 지역마다 막 있을 정도로 네네. 그런 사건이 이렇게 획기적으로 이렇게 없어지게 된 이유가 2010년도에 이렇게 DNA법이라는 게 통과를 했거든요. 그게 어떤 법이냐면은 강력 범죄자들의 DNA를 채취를 해가지고 이걸 현장 미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대조를 해서 범인을 특정하는 이런 법안이 통과돼가지고. 범죄자 DNA를 보관할 수 있는 법률이 그 당시에 국회를 통과를 했죠. 그럼 그 전까지는 그런 DNA를 보관하는 게 이게 없었던 거예요? 저희는 현장 것만 보관하고 있어서 범죄를 잡아도 범인이 누군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근데 특정 11개 조항에 해당되는 그 범인의 것일 경우에는 현장에서 찾으면 바로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된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우리 관내에서도 13년 전에 발생한 이제 강도강간 미제 사건이 있었는데 최근에 출소했던 어떤 다른 강력 범죄자가 이 DNA가 그 사건 현장의 DNA 일치한다 범인이다 이런 감정서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 사건을 접수해가지고 출소한 범인을 다시 잡아서 구속해서 교도소 보낸 일이 있죠. 근데 거기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경찰은 이렇게 범인을 잡으면 피해자한테 이렇게 범인이 잡혔다고 이렇게 알려주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걸 알려주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한테는 좀 잊고 싶은 과거일 것 같고 다시 내가 이야기를 꺼내면 또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은 그래서 이제 그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게 성폭력 상담소를 찾아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상담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이런 상황인데 제가 알려줘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선생님은 너무나 당연하게 이거 너무 당연히 알려줘야 됩니다. 이 전화를 걸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 어디 경찰서 강력팀의 누구입니다. 이렇게 네. 이야기하고 이 사건을 이야기하려는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되나 싶어서 머뭇머뭇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그 피해자가 혹시 잡혔어요? 이렇게 13년이나 됐고 내가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제 경찰서 이름만 듣고 혹시 잡혔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잡혔습니다. 잡혀서 교도소 갔고요. 이렇게 너무 늦게 잡아서 죄송합니다. 이랬더니 그때부터 그 피해자가 막 울면서 정말 이 전화를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한참 울었고요. 그날 저녁에 그 피해자 아버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저를요. 그래서 지금 제 손 잡고 형사님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얘를 키우면서 그때 지켜주지 못했다는 좀 미안함 때문에 얘 얼굴을 똑바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아프가니스탄 여성을 찍으러 왔잖아요. 네. 여성을 못 찍어요. 왜요? 그 부르카라고 그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인터뷰가 안 되시죠? 카메라를 들이댈 수가 없어요. 맞아. 남자들의 허락이 없으면
여자들이 찍을 수 없고 이게 일주일 넘게 개점 휴업인 거예요. 방송을 못 할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네. 이제 막 생기기 그렇죠. 시작하죠. 그래서 방송하는 사람이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찍었다는 건 이건 정말 망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그 카불 방송국에 예. 마리암이라는 여자 아나운서가 탈레반이 이제 물러나고 새로운 세상이 왔습니다라는 방송을 한. 오 년 만에 방송을 재개한 카불 방송국. 놀랍게도 첫 방송에 여자 아나운서가 등장했다. 이 아나운서가 유일하게 얼굴을 내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가 생각이 나서 무작정 이제 그 카불 방송국을 갔어요. 마리암을 좀 찍을 수 없겠냐라고 이제 물어보러 갔더니 마침 마리암의 오빠가 거기 PD인 거예요. 아, PD가 또 오빠세요, 예. 그분의. 예. 그래서 그 오빠를 만나서 설득을 했죠. 나도 PD고 너도 PD인데 내가 지금 망하고 있다. 같은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네. 생각해 보겠대요. 근데 이렇게 제 인생에 머릿속에 있는 인생사 중에 몇 장면 안 되는 장면인데 그 석양에 부르카를 쓴 여인하고 오빠하고 같이 이렇게 퇴근하며 오는 장면이 있어요. 아, 제가 마리암이구나. 어떻게든지 저기 설득을 해서 섭외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집에 들어가서 설득을 해서 마리암이 자기 하고 싶다고 오빠한테. 참 진짜 마리암 씨 누군지 모르지만 참 감사하네요. 감사하네요. 어떻게 성공적으로 취재를 하셨습니까? 그렇죠. 이제 막 그 탈레반이 물러난 곳에 신여성의 개념으로 방송도 하고 이분이 탈레반 때 비밀 여학교를 또 운영을 했었어요. 문 뒤를 칠판으로 만들어가지고 아이들 숫자하고 글자를 가리켰던 그런 거 새로운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성으로서 뭔가 해보려는 그런 것들을 촬영할 수 있었고 탈레반 정권 5년은 아프간 여성들에게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다. چیز طالبا ما تونستیم روی خود علاج کنیم آرایش چی میگیری آرایش کردن نمیتونیم 아니 이게 실제로 그 취재진 사이에서 그 뭐 불문율 같은 게 좀 있다면서요? 목숨이 위험할 것 같으면 특종을 포기하죠. 특종은 정말 한 발짝만 가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위험한 곳에 또 특종이 있고 특종을 쫓다 보면 내 생명이 또 위험할 수 있다. 진짜 그러니까 해외 외신들 보면은 그렇게 해서 피랍되고 납치돼서 그렇죠. 특히 이제 뭐 시리아 내전 네. 때 IS 수장과 인터뷰를 주선했는데 너 안 올래? 뭐 선착순이야 뭐 이런 얘기까지 해요. 와 진짜 무섭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평상시에 나랑 친했던 사람이 그렇게 제안을 하거든요. 그러면 솔깃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갔다간 납치당할 확률이 높은 거지. 참. 아니 그 저기 취재하다 보면 좀 생명의 위협을 느끼신 적도 좀 많을 것 같아요. 제가 폭탄 테러를 거기서 당했어요. 시장 같은 데인데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데 몸이 붕 날아가는 날아가요? 거예요. 먼저 날아갔어요. 날아가면서 내가 지금 왜 날아가지? 라고 하고 있는데 엉덩방아 찢듯이 꽝 떨어지면서 그때서야 소리가 났어요. 꽝 하고. 제가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때 든 생각은 나 밑에가 없나 보다 라는 생각에 쳐다보질 못하겠더라고요. 미군들이 저보고 마담 일어날 수 있냐고 그때 이렇게 내려다 봤더니 다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못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래서 이제 실려가서 물어보니까 꼬리뼈가 다 부서졌다고. 그러니까 엉덩방아 찌면서. 너무 높은 곳에서 떨어지니까. 네. 그래서 이만하길 다행이라고. 그래도 먼저 날아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날아가서 살은 거예요, 저는. 문제는 그것도 문제인데 치료받고 어쩌고
방송 전날 한국에 도착한 거예요. 방송 전날 편집실에 이불 깔아놓고 편집을 하고 왜냐면 이 꼬리뼈는 병원에 가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부목을 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와봐야 진통제밖에 처방해줄 게 없다. 그래서 진통제 먹고 편집을 일단 하고 다음날 방송까지 하고 이제 병원에 가서 며칠 동안 잤어요. 시청자와의 약속이거든요, 저희는. 방송을 일단 하고 병원에 가야 되는 게 PD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통. 저기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비슷하실 우리 거예요. PD님 듣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꼬리뼈 부러지면 일단 우리는 그거 쉬어야지. 야, 이거 사명감, 이 시청자와의 약속 때문에 그 진짜 아픔을 이끌고 나는 그 아픈 것도 아픈 것도 그 트라우마가 항상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 천둥 치는 소리가 되게 그 폭격 소리하고 비슷하고 냉장고 문 닫는 소리는 그 로켓포 RPG-7 떨어지는 소리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냉장고 문 쿵 닫는 소리를 안 내려고 열 때마다 이렇게 무의식 중에 긴장하기도 하고 다른 폭탄 테러 한 거는 이라크에서 한번 당한 적이 있는데 창문가에 앉아 있다가 당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창가에 앉는 걸 또 무서워하게 되고 항상 비행기를 공항에서 한국에서 타고 나갈 때 이륙하는 순간 다시 착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그래서 취재 나갈 때 우리 집의 짐들을 좀 정리를 많이 하고 가요. 만약에 내가 못 돌아오는 상황이 됐는데 내 짐을 누군가가 정리를 해야 되면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큰 짐도 안 사요. 아니 귀찮게 뭐하러 아파트는 사서 투자는 하고 귀찮게 뭐하러 주식은 하고 재테크는 아예 그러면 귀찮게 무슨 재테크를 해요. 혹시나 뭐라 나중에 노후를 내가 지금 노후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노후 자금까지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오늘 나랑 막 회의하고 내일 여기 가서 촬영하자 했던 애가 다음날 안 와요. 오는 길에 잘못된 거야. 인간이 내일을 알 수가 없는데 신만이 아는 게 내일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평생 안고 가야 되는 숙명인 거예요. 어차피 나는 이 트라우마를 얻었거든요. 그러면 그럴 바에는 현장에 가서 좀 더 충실하게 취재를 해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게 저의 의무거든요. 지구 어느 나라에 가든지 여행을 가시는 분도 있고 또 사업을 하시러 가는 분들도 있고 이분들한테 기본적인 정보들이 필요한 거예요. 인터넷에 나온 무작위적인 정보도 참고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취재를 해서 전문 지식이라고 하죠. 라고 불려질 수 있을 만큼 크로스 체킹이 된 이런 전문 지식을 참고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것도 취재진의 의무예요. 누가 아무도 안 쓰셔도 상관없고 그렇지만 헌법에 나와 있는 국민의 알 권리 이것만큼 굉장히 중요한 저의 의무거든요. 진짜 아무도 안 알아줄 수 있어요. 혼자서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김영미 PD님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곳에 직접 들어가서 이 취재를 하시고 이것을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시는 사실 이 취재진과 우리 기자님들 많은 분들 덕분에 사실 진짜 저희가 또 때로는 위험을 미리 알아서 피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런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되네요. 우리 PD님 진짜 고맙습니다. 그 전쟁 지역 이런 곳에 있는 사람들의 심정 그러니까 겪어보지 않으면 그걸 잘 모르거든요. 공감대만 있으면 그 사람들에 대한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느끼는 바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사회에 대한 정보가 좀 더 필요한 거죠. 근데 제가 옛날에 남수단에서 취재를 하러 갔는데 남수단이 GPS를 들고 다녀도 길이 없어요. 그냥 흙바닥이에요. 거기 가다 어느 마을을 만났는데 그 마을에 가서 제가 길을 물어봤는데 거기 수단 아줌마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당신이 가는 곳이 다 길이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 내가 왔기 때문에 이게 길이 됐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앞으로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그 길을 가도 되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가보려고요. 길이든 길이 아니든. 그대 이렇게 다시 떠